저는 국민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지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에듀케이터 정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나오시기 또 날 좋은 날 어디 외곽에 또 놀러 나가셨을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글로벌 네트워크 포럼 자체는요, 그 국내에 계시는 그 현장 전문가들을 함께 모시고 그 미술만이 아닌 미술의 그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질문하는 좀 자연스러운 토크로 진행할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지금 글로벌 네트워크 포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저희가 도시와 건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는 건축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선착순 80명이 마감이 된 이 교육인데 지금 자리 빈 곳이 조금 많이 보여서 아마 초반에는 약간 조금 이렇게 부산스러울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요, 오늘 이 글로벌 네트워크 포럼을 위해서 제가 모신 강연자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 한 분의 강연자는 도시사회학자 김정후 박사님이신데요. 지금 현재 런던 대학교 UCL에서 그 지리학과 지금 펠로로도 활동 중이시고 한양대 특임 교수님으로도 지금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분 모실 건축가 양진석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양진석 박사님은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지금 건축사무소 Y그룹 대표로 있으시고 지금 국회의 그 인문학 과정 주임 교수님으로도 지금 활동 중에 계십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그 러브하우스의 주역으로 좀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그 내용 자체를요, 단순히 그냥 도시와 건축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도시를 어떻게 건축하고 그리고 어떻게 재생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례들로 사진들로 해서 여러분들께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은요, 지금 1시 반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요. 한 2시 한 40분, 50분쯤 되시면 자연스럽게 Q&A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다들 뭐 궁금하셨던 점들 이제 강연을 들으시면서 잘 메모를 해주셨다가 자연스럽게 토크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연자분들 내려오실 거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건물 3층에서 지금 대기하고 계셨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사인을 드렸는데 잠깐 조금 이렇게 말씀 중이시다가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내려오셨습니다. 자, 큰 박수와 함께 제가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자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네, 저희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잡으시고요. 빨간색 버튼 네, 눌러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다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호입니다. 우리 김 박사님하고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현대카드, 여의도 현대카드에서 그 도시건축 토크 콘서트라고 벌써 5번 했는데 네, 5번 했죠. 네. 5번을 우리 시민 대상으로 무료로 지난 몇 년 됐죠? 우리 한 2년? 3년 네. 하는데 오늘은 뭐 형식은 거의 비슷하지만 도시건축 토크 콘서트의 타이틀은 아니고 우리 국립현대미술관하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목소리 중후하신 우리 김 박사님이 감기가 걸리셨나요? 제가 어제까지 말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제 런던에서 제가 화요일 날 밤에 입국을 했어요. 어제까지 7번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어제까지 거의 말을 못했는데 다행히 이제 어제 밤부터 열심히 마사지도 하고 계란도 먹고 해서 원래는 지금보다 목소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양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가 3년 동안 이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그 도시와 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나눴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해왔고요. 이번에 특별히 현대카드가 아니고 장소를 현대미술관으로 옮겨서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도시와 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 결국 이제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인가 어떤 건축이 좋은 것인가 좋은 건축인가 그리고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우리 김 박사님하고 기다리면서 저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포털 사이트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를 들어가 보시면 저도 블로그를 하고 있지만 건축 도시 카테고리가 없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축 쪽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보면 인테리어, 실용 디자인 그리고 또 조경, 원예 뭐 이런 카테고리로 건축하고 도시가 같이 이렇게 섞였는데 건축 도시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뭐 물론 그 우리 여기서 밥글 싸움하자는 거는 아니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 저 건축 그리고 도시 이런 쪽에 종사자 내지는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노력도 안 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대중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기에는 정말 소통이 좀 그동안 부족했다. 해서 우리 저 김 박사님이 또 런던에 계시면서 또 장문의 메일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좋은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건데 벌써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아마 좀 대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방식은 저희가 이제 상해에서 준비한 이미지를 이렇게 대표적인 이미지를 몇 개 이렇게 띄우고 그 이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한 시간 저희가 10분, 1시간 15분 정도 토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Q&A 시간을 갖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제 그 얘기의 출발을 좀 그 스케일의 측면에서 좀 크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도시에 대한 몇 개의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고 우리가 도시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좀 먼저 우리 이야기의 시작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띄워놓은 이미지는 이제 런던의 그 테이트 모던하고 밀레니엄 브릿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이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 센트폴 대성당 돔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찍은 사진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위쪽에 테이트 모던이 있고요. 바로 아래에 그죠? 테이트 모던이 있고 밀레니엄 브릿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테이트 모던은 이제 버려졌던 화력발전소거든요.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를 현대미술관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밀레니엄 브릿지는 순수한 보행자료예요.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사람만 건너는 보행자료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건축적으로 참 우수하다.
테이트 모던이 건축적으로 버려진 화력발전소를 현대미술관으로 바꾸었다. 그 다음에 밀레니엄 브릿지가 새로운 구조 방식을 개발해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90% 이상 혹은 99%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테이트 모던과 밀레니엄 브릿지가 동시에 같은 자리에 2000년에 완공됨으로 인해서 런던에서 가장 낙후됐던, 여기가 런던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런던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에요.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즉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축 디자인을 통해서 런던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과 잘 사는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는 사회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건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가, 우리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평가할 때 단순하게 건축적인 측면에서만 평가를 하면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관심은 화력 발전소가 바뀌어서 테이트 모던 됐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쪽에 주목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스트 사이드에서 웨스트 원래 전통 부자 동네였던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가는 통로적인 개념에서 저기가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본원이나 최근에 사실 20세기에 21세기에 나왔던 미술관들이 사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게 사실이에요. 사실 화력발전소를 개조했다는 자체보다는 사실 굉장히 오픈형 미술관이라고 하는 자체. 그래서 오늘 내부 사진은 없을 텐데 저 1층에 원래 터빈 쪽 공간을 보면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그런 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쪽이 이제 현대 미술관의 하나의 전형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동선을 만들었다. 결국은 좋은 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적인 동선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이미지는 여러분들 너무나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이제 소위 현대 미술계에 살아있는 현대 건축계의 거장이라고 하는 프랑크 게리가 디자인을 했고, 광산도시였던 이제 광산도시인데요. 광산도시인 빌바오가 요 미술관 하나에 의해서 완전히 다 탈바꿈한 도시 전체가 다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언론에 소개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모순된 얘기입니다. 뭐냐면 과연 도시가 이와 같은 미술관 하나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큼 도시가 바뀔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 거주자들이,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미술관이 하나 들어서는 것으로 인해서 도시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공공공간이에요. 이와 같은 이제 공공공간이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술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기고 걸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가. 그래서 원래 빌바오라는 도시가 지금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21세기에 들어서 새로운 도시의 개념, 그 다음에 그 도시 재생의 측면을 쇠퇴해서 다시 활성화된 도시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핵심은 이 미술관이 아니라 여타의 공공 공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또 놓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저 뒤쪽으로 가면서 점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상당히 좀 자극적인 결과물에 많이 집착을 하는 지금 문화가 돼 있어요. 사실 언론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자꾸 학습이 되고 있고 한데 오늘 아마 저 강의원의 좀 진정한 의미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계속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리입니다. 추리 웨스트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추리히란 지역은 이제 보통 우리가 가장 살기 좋은 그 도시 평가 1등, 2등을 앞다투는 이제 그 정도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예요. 그런데 그 추리히의 웨스트, 그러니까 추리히의 서쪽 지역은 완전히 버려진 산업지대였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 지역은 제조 공장들이나 창고들이 많이 이렇게 포진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이제 우리 21세기에 들어서 이 추리히 웨스트 지역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바뀌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뀐다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짓고 굉장히 그 눈에 잘 띄는 뭔가를 만들고 그런 건데 추리히 웨스트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기존에 버려졌던 공장들과 그 다음에 철로나 창고 이런 것들을 다 재활용하고 있어요. 즉 도시를 완전히 다 갈아엎고 거기에 새로운 걸 뭔가 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가 가지고 있던 환경들, 건조 환경과 그 다음에 기타 이용 가능한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의 지역성과 역사성과 전통을 유지하게 해주는 이러한 방식을 추리히가 쓰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추리히라는 도시가 현재 세계에서 삶의 질의 수준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평가받는 그런 본질적인 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면 다 공장을 바꾸면 다 성공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 그래서 공장 다 바꿔서 카페하고 미술관 하면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걸 이제 산업 시찰이나 견학을 가면 표피만 보고 온다는 게 굉장히 좀 문제입니다. 지금 스위스에서 저 추리히 웨스트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도심 재생에서 거의 뭐 탑에 꼽힐 정도로 그렇죠. 아주 중요한 사례로 얘기하는데요. 결국 그러면 우리는 저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결국은 시간의 표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으로 시작된 한 100년의 역사, 그 이상의 역사 동안에 농축되어 온 그 도시를 그대로 버리지 않고 용도를 달리하면서 또 새로운 가치를 넣는 거, 새로운 컨텐츠를 넣는 거, 거기서 우리는 상당히 좀 감동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뒤에 사진이 있지만 프라이팍 본사, 뭐 컨테이너 쌓은 뭐 건물도 있고 뭐 이렇게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그 컨텐츠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지 단순히 공장이 뭐 레스토랑으로 바뀌었고 갤러리가 바뀌었으니까 대단히 뭐 변신에 성공했다 이런 그냥 단순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그 비엔나의 가소메타라고 하는 그 아주 재미있는 이제 사례인데요. 여러분 혹시 뭐였는지 짐작하시겠나요? 원래 기능이 뭐였을까요 이게? 감이 잘 없으시죠?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이제 4개잖아요. 하나, 둘, 셋, 4개인데 하나가 지름이 대략 60m예요. 높이가 70m예요. 그러니까 중간에가 좀 비어있는 것까지 합치면 이게 250m가 넘는 규모예요. 굉장히 크죠? 이게 뭐로 지어진 걸까요 이게? 이게 뭐냐면 가스 저장고예요. 가스 저장고.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이제 그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도시가스라고 해서 LNG라고 해서 이제 가스관을 지하에 묻어서 가스를 공급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거대한 가스 탱크를 지상에다 만들고 여기다 가스를 저장해서 그걸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와 같은 거대한 가스 저장고를 짓고 가스를 이제 공급할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와 같은 가스 저장고가 문을 닫고 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쉽게 말하면 위험시설이고 혐오시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가스 저장고들이 유럽에서 이제 19세기 중반 그리고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 대부분 다 없어져요. 다 이걸 헐어버려요. 위험하니까 쓸모도 없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비엔나의 이 짐머링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가소메타 시티는 그대로 100% 원형을 유지한 채로 요 2층부터 상부는 아파트로 개조를 했고요. 아래쪽은 쇼핑몰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담아서 지금 재활용이 됐어요.
가소메타 시티라는 이 이름이 가소메타 시티거든요. 가소메타 시티라는 게 뭐예요? 가소메타는 영어로 가스 저장고고요. 시티 도시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가스 저장고 안에다가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진정으로 도시를 바람직하게 바꾸는 방식이 아닌가 근데 그 여기서 놀라운 점은 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거 옛날에 가스 저장고인데 뛰어난 건축가가 레지던스랑 뭐 이렇게 해서 새롭게 뭐 했으니까 디자인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놀라운 점은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인면 이걸요, 그 당시에 가스 저장고 디자인을 할 때 향후 100년 있다가 이게 용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유럽의 이 도시 풍광에 맞게끔 위화감이 돌지 않게끔 디자인을 미리 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써 100년 전에 이걸 밀지 않겠다는 생각이 이미 그게 어록으로 쭉 남아있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거기 이제 요 사례는 이제 제가 책 선전해도 되나요? 그럼요. 책 선전. 네, 제가 쓴 책 발전소 같은 저도 책 선전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시간이 없어서. 네,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제가 선전했습니다. 그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책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가스 장고를 디자인한 건축가가 아니라 그 슈밍이라고 하는 엔지니어예요. 독일계 엔지니어인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디테일이 대성당 디테일이거든요. 대성당이에요. 가스 장고를 디자인하면서 대성당 디테일을 썼어요. 이게 저도 가서 보고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슈밍이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디자인했는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독일의 그 도서관에 가서 슈밍이 쓴 일기장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 슈밍이 쓴 일기장을 제가 읽어봤어요. 독일어를 할 줄 알거든요. 읽어봤어요. 뭐라고 썼는지 그대로 얘기했지, 그대로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지금 디자인하는 가스 저장고의 수명이 대략 100년을 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한 100년쯤 되면 이제 그때 되면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고민을 할 텐데 그때에 대비해서 내가 이 건물을 대성당의 디테일을 써서 아주 잘 디자인해 놓으면 나중에 가스 저장고의 수명이 다 됐을 때 우리 후손들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일기장에 써놨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한순간에 뭐 찰나적으로 그거를 기획을 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이 도시화 건축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좀 시간이 잘 부족돼 와서 해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오늘 계속 하는 얘기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계속 그렇게 좀 롱텀으로 뭔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이것은 이제 파리의 그 비블리오테크라고 하는 그 파리 국립도서관이죠. 네. 그 이 파리 국립도서관은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책을 기역자로 꺾어서 네 개를 하나, 둘, 셋, 네 개가 하나의 네모 형태의 가운데 중정을 감싸는 듯한 그러니까 책을 그 스케일을 뭐 몇 천분의 1로 몇만 분의 1로 이렇게 그 확대해 놓은 형태인데요. 이것이 들어선 위치는 파리에서 이제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 낙후된 지역에 이 도서관을 만들고 이 도서관 가운데 중정,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중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도서관 자체를 도시를 재생하는 원동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국립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시 중심부의 가장 요지에 또 가장 그 접근성이 용이한 이런데 이제 그 첨단 뭐 이게 그 기능을 갖춘 이제 도서관을 짓고 하는데 파리에 지어진 도서관이 이제 이 당시에 이게 그 굉장히 그 파격적인 장소와 파격적인 형태 이걸 통해서 도서관 본래의 기능도 다 하고 있지만 쇠퇴된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이죠. 네, 이게 그 미테랑 여러분 잘 아시는 미테랑 대통령의 이제 문화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사실 파리에 뭐 여러분들 여행 가보시면 이제 랜드마크가 많습니다. 거의 미테랑 대통령이 80~90%를 다 마치 루브르 유리 피라미드도 미테랑 대통령 시절에 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파리 국립 도서관의 부지에 저거를 도서관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도 거의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좀 있었던 걸로 전해드리는데요. 우리도 사실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모든 것이 합의에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 보통은 상당히 좋은데
어쩌면 문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시대를 꿰뚫고 미래를 꿰뚫는 리더가 조금은 의지를 가지고 선도적으로 해야지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도시와 문화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제 pompidu 센터죠. pompidu 센터는 이제 그 건축적으로는 이제 그 새로운 혁명적인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제 구조체, 보통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체가 건물 밖으로 다 나왔죠.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벽 안에 들어가고 마감재를 통해서 가려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밖으로 빼내고, 그러므로 해서 내부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고, 이제 그와 같은 이제 파격적인 건축 실험이 또 이루어졌고요. 또 한 가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부 공간의 외부의 광장이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를 담아낼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이 pompidu 센터는 건축적으로도 혁명적인 사건을 일으켰지만, 하나의 이런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외부 공간을 또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 내부와 외부가 이제 전혀 다른 성격을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죠. 이 보부지역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도시적으로 역사를 보면은 사창가를 포함한 상당히 슬램화된 지역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pompidu 센터 하시면 아시고 pompidu 대통령이 그만두면서 본인 이름을 붙인 문화센터를 지으라고, 아트센터를 지으라고 하고 그만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 이름을 붙인 업적 사업을 세계적인 아트센터를 짓는데 사창가에 짓고 싶겠어요. 그런데 사창가를 밀고 지은 것이 아니라 요 광장을 끼고 사창가를 정면으로 보고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어떤 그냥 상업시설도 아니고 그 아트센터를 들어갈 때 입지를 볼 때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지역에 이제 했다는 것과 보부 지역이 그 이후로 pompidu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문화 예술 지역으로 상당히 거듭 태어났다는 것이 도시 재생의 하나의 해법 중에 상당히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삼고 있죠. 먼저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 각도에서 김용관 선생님 사진이신데요. 서울시청을 찍으신 사진인데 오래된 서울시청 뒤에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 이제 풍광하고 이렇게 보시니까 여러 가지가 논란의 중심에 되어 있던 우리 서울시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봐야지 될까? 저것을 사랑을 줘야 되는데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건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볼 때요, 단순히 저걸 쓰나미 같다, 디자인이 저러니 혐오스럽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의견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기 디자인이 수려하고 좀 더 곡선미도 있고 이러니까 좀 추상적이고 좀 시대성이 반영이 돼서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한데요. 이것을 그렇게 한쪽으로 단편적인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 중요한 건축물이 이 도시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상당히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축 행정 프로세스 중에 하나예요. 저것은 정확하게 턴키에 의해서 탄생된 건축물입니다. 턴키가 뭐냐면 우리가 시청을 짓는데 건축가를 선정해서 설계를 해서 도면을 받아서 그 다음 시공사를 붙여서 해야 될 게 당연한 것 같이 느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건설회사를 뽑는 거였어요. 건설회사를 뽑는 게 턴키입니다. 턴키가 왜 턴키냐니까 건설회사가 알아서 뒤에 건축 설계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 구매에 맞는 건축 설계 사무소나 건축가를 선정을 하겠죠. 그리고 돈에 맞게끔 지으려고 이제 일단 목표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것을 뽑을 때 도시적인 맥락이나 아름다움이 기본적인 중심이 아닌 상당히 다른 그 기준 평가에 의해서 서울시청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건설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건설이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 그 이익을 내야 되는 기업인데 삼성건설은 우리는 이런 높이로 이런 규모로 해서 이런 디자인을 짓겠습니다 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짓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디자인이 이제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좀 문화재청도 논란이 되고 해서 디자인이 막 수십 번 바뀝니다. 그러는 와중에 서울시가 전체적인 시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가 4명에게 다시 설계를 해달라고 거기서 비딩을 붙입니다. 그래서 4명이 선정이 돼서 비딩한 결과 유걸이라고 하는 우리 원로 건축가 선생님이 안이 당선이 됐어요. 지금 이 안입니다. 그런데 유걸 선생님 안이 당선되고 난 뒤 유걸 선생님은 계속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만 내고 그리고 바로 관여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건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유걸 선생님 안으로 가면은 공사비가 너무 오바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에 하겠다고 서울시랑 계약을 했는데 유걸 선생님 안으로 가면은 돈을 도저히 못 맞추니 삼성건설에서 알아서 하겠다. 저작권도 삼성건설이 갖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굉장히 이제 뭐 논란이 심해졌죠. 그러는 와중에 삼성건설이 거의 준공 막바지에 여론이 만만치 않으니 유걸 선생님이 뒤늦게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뒤늦게 참여해서 열심히 봤더니 이건 내 의도가 아니고 이건 내 의도가 아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신문 기사도 나왔는데요. 저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서울시청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근데 원래 저 모양을 저렇게 보시면요, 유걸 선생님 초기안은요 저 안이 아니라 굉장히 투명한 유리였어요. 투명한 유리, 뒤가 훤히 보이는, 그리고 시청 안이 강당이고 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고 훤히 보이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삼성건설 얘기는 그대로 지으려면 공사비가 몇 배가 오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걸 선생님도 잘못한 게 없고 삼성건설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서울시도 우리가 뭐 터키를 하고 싶어서 했느냐 또 이런 입장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말하는 시티홀이라고 하는 정지현 감독의 다큐 영화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질까요? 서울시청이라는 정말 저 중요한 자리에 왜 이걸 턴키로 해야 되며 왜 중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사전 기획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수기를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짧은 시간에 빨리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오늘 사진은 준비 안 해왔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공기가 1년 남았는데요. 2018년 2월이 동계올림픽 개막식이잖아요. 그러면 1년 전 우리는 사계절에 겨울이 한 번 오기 때문에 1년 전에 겨울에 한 번 돌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016년 한 11월 정도에 준공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2015년 3월이니까 1년 반 남았어요. 근데 현재 공사 공정률이 15%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논의를 놔두고요, 분산 개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와서 하는 게 굉장히 넌센스예요. 사실은 분산 개체를 저도 뭐 한다 만다의 어때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IOC가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한테 러브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PT 했을 때 거기서 다 평창에서 움직여서 다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안 지켜도 된다고, 서울에서 해도 되고 무주 가서도 해도 되고 심지어는 북한에서 해도 되고 일본에서 해도 된다고 문을 열어줬는데 우리는 다른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산 하나를 깎아서 램프 스키 그걸로 쓰고 경기장 경기 끝나면 다시 복원하면 되잖아요. 그 녹지를 거기 한 2천억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분산 개체다 말다 지금 분산 개체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분산 개체를 누가 찬성한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논의의 포인트는 이걸 한 5년 전, 7년 전, 8년 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와서 서울시청이 저 모양이 어떻다 저떻다 뭐 쓰나미 같다 이런 논의는요 굉장히 철진한 얘기들이에요. 벌써 우리는 저런 걸 받아들일 상황밖에 안 되는 프로세스였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려보면,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좀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저희 이제 여수 엑스포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여수 엑스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의견이 다르겠죠. 그리고 전문가들도 다 평가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인 평가는 실패를 했어요. 객관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들어온 입장객 숫자, 그다음에 초기 투자한 비용과 회수한 비용 이런 여러 가지 수치상의 통계를 보면 여수 엑스포는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나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기득권자들 중에서 여수 엑스포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끝난 다음에 대성공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시청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가 우리는 이루어지질 않고 계속해서 피상적이고 편피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에 대해서 전문가가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그만큼 많이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왜 이와 같은 지금 전문적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전문가가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이게 그냥 단순히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왜 우리는 제가 앞서 이제 유럽의 사례를 우리가 먼저 보여드리고 한국의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비교해서 유럽이 다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와 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고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보다 항상 좀 좋은 결과가 나오는가? 결국은 전문가의 노력과 시민의 관심 두 가지가 다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전문가의 노력이 당연히 선행돼야 되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도시화 건축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전문가들도 훨씬 더 이제 그 부담도 갖고 책임감도 갖게 된다는 거죠. 저기 마찬가지로 소시청만큼이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DDP입니다. DDP가 최근 뉴스를 보면 자립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말도 많았던 DDP가 글쎄 재정적으로 이제 자립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 말이 맞다 틀리다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DDP가 하여튼 탄생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죠. 자하디드가 설계를 저렇게 했는데 9명의 지명된 건축가가 설계 경쟁을 한 겁니다. 국내 건축가 5분인가요? 하여튼 반반 정도 해외 조명한 건축가 반반 해서 그때 뽑았습니다. 심사위원단에서 자하디드를 뽑은 이유는 자하디드 이 환유의 풍경이라는 디자인도 평가를 높이 받았지만 그녀의 이름, 브랜드도 굉장히 필요했던 건 사실이에요. 광안 산업상. 그래서 서울은 선택했어요. 근데요, 여기서 건축 전공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하디드는요, 문맥은 별로 관심이 없는 여자분이세요. 그 도시의 문맥은 본인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욕도 바가지로 먹고 다니는 분인데 거꾸로 상당히 설득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부다비 같은 데 가서 여기 문맥이 어디 있어? 나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와서 동대문을 안 와본 건 맞아요. 우리 김 박사님도 그걸 굉장히 그 얘기를 했는데 안 와보고 막 했습니다. 내가 볼 때도 와봐서 문맥을 보고 디자인하는 게 그렇게 우선순위에 있는 작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했죠. 그런데 그 디자인을 이렇게 쭉 하고 나니까 한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럽니까? 왜 당신은 여기 왜 동대문의 문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왜 이런 둥글둥글하게 왜 이런 모양을 했느냐 이러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하디드는 인터뷰가 나가버렸잖아요. 왜냐면 그럼 날 뽑지 말지. 그렇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자하디드를 응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이것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왜 우리가 자하디드가 필요한지, 왜 이 디자인이 필요한지, DDP에 왜 이런 게 필요한지가 충분한 수기 끝에 이런 산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봐요. 충분히 다 깊이 논의를 해서 이런 친구들이 툭 하고 이 사회에 튀어나와야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죠. 근데 전혀 그런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우주 비행선 같은 애가 땅 하고 오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보신 거 알지만 또 가서 보니까 사진바라는 또 죽이잖아요. 사진 잘 나오잖아요.
뭐 꼭 그렇게 욕할 만한 것도 아니네. 와서 보니까 또 이쁘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 단순한 그런 걸로 볼 만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했어야 된다. 네. 이제 마찬가지 관점인데요. 이 DDP 이게 현상상에 당선되고 나서 이틀 있다가 제가 자하디드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원래 자하디드 DDP 때문에 인터뷰를 하려는 게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인터뷰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인터뷰 날짜를 잡고 나서 바로 이틀 전에 이제 이게 당선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때 이런 제가 잠깐 소개드려보면 DDP뿐이 아니라 자하디드라는 건축가가 도시의 문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하디드에게 물었죠. 물론 영어로 물었겠죠. 네. 컨텍스트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제가 아주 짧게 물었어요. 이건 진짜 이게 녹화한 것도 있고 이제 그 기록도 다 있는데요. 묻자마자 바로 반응이 뭐냐면 짜증이에요. 짜증. 뭐냐면 왜 모든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느냐라는 식인 거예요. 제가 무슨 기자도 아니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컨텍스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래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하디드가 하는 얘기가 나는 컨텍스트를 존중하는 건축가이기도 하지만 나는 컨텍스트를 만드는 건축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컨텍스트를 본인이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동대문이라고 하는 지역의 컨텍스트를 존중하면서 그 토대 위에 새로운 컨텍스트가 만들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지 동대문이라는 컨텍스트를 다 짓밟으면서 그 위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원치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DDP라고 하는 작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고 지금도 여기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가 나쁜가, 가보니까 괜찮다 아니다, 내부를 뭘로 쓸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사람이 얼마나 올 건가 말 건가, 이것은 논의의 본질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잃은 것은 무엇인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를 좀 진지하게 앉아서 논의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잃었는지를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소중한, 우리 도시의 소중한 지역적인 역사적인 자산을 잃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광화문 광장인데요. 뭐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이 것이 있습니다. 물론 광화문 광장도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죠. 왜 이렇게 탄생해야 되는 것이었나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그 도시에서 광장을 만들 때 어떤 프로세스로 만들어진지 혹시 아시나요? 이 도시에서 광장이 만들어지려면 외국에서는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을 합니다. 사실 광장은 그냥 아스팔트를 푹 밀어가지고 넓게 해놓으면 광장이 지금 뭐 별거 있어 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고요. 하지만 도시에서 광장이라는 역할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우리의 도시의 결절점입니다. 뭐 영어로 노드라고 하기도 하고 스팟이 되기도 하죠. 그럼 그 광장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애환도 있고 거기에 무브먼트도 있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도 있고 그리고 휴식도도 되고 어떤 데는 사람들의 어떤 거기에서의 어떤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논의를 해서 우리가 광화문 광장을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광화문 광장이 왜 저렇게 탄생했는지를 모르세요. 근데 그 프로세스를 보면 소위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하는 분이 주축이 돼서 쭉 그냥 민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쭉 밀고 데모할 것 같으니까 볼라드를 쭉쭉쭉 박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와야 될 것 같으니까 분수 넣은 거예요. 뭐 조금씩 이건 호평인데 저도 뭐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자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럼 거꾸로요. 지금 그럼 이 광화문 광장 우리는 또 이걸 가지고 시간표를 가지고 사랑을 줘야 돼요.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이걸 또 많이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또 논의는 뭐냐? 이게 잘못됐다. 세종문화가 좀 붙여야 된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것 또한 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만큼 또 공사하느라고 차선다 막고 또 이거 왜 옮겨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논의가 또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떻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얘기하는 포인트는 한 도시의 광장을 만드는 것도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좋은 말씀인 게 논의의 결국 중심이 전문가, 그것도 몇 명의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장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일지라도 이 광장이 별로 잘 쓰이지 않고 그렇게 좋은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좀 좋게 만들까 해서 지금 이제 이 광장을 이쪽으로 붙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서울시에서 한 2주 전에 발표를 했죠. 그러면 그와 같은 논의가 왜 이루어지고 이걸 이렇게 옮기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먼저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나서 그게 발표가 돼야 되는데, 자 여기 이리 옮긴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조금 나을 것이다 라는 건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옮겼을 때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그럼 여기 옮겼다가 또 잘못되면 다시 또 위쪽으로 옮기나, 그죠?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도시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의 생겨 손가락 뒤집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문화가 그것보다 훨씬 성숙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도시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동의와 이해와 합의, 소통, 이것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민감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관심을 항상 가져주셔야 한다는 걸 비판도 하고. 청계천인데요. 이제 왼쪽이 원래 있던 고가였고 공사하는 와중에 이제 인터넷에서 사실 누구 실명이 있었으면 좀 출처를 밝히고 싶은데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청계천이 벌어진 겁니다. 청계천은 사실은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쳐다보는 그런 도심 재생 중에 하나였죠. 근데 청계천에서 상당히 우리가 더 이제부터 청계천에 우리가 더 기대를 해야 되는 게 그럼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공적인 도심 재생이었어요. 온도도 여름에 낮추고 또 어떤 자연 환경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저게 가장 빠져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얘기하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그 청계천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리하며 그 이렇게 절벽에 어떤 그런 거 하며 지금 뭐 후천적으로 이렇게 뭐 많은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지만 사실 저거는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일어났던 그 인프라의 디자인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럽 사례 많이 얘기하시지만 유럽이나 해외 사례 가보면요, 도시의 그 인프라의 디자인 있잖아요. 뭐 뚝, 뭐 다리, 뭐 이런 저기 뭐 핸드레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자인이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금 청계천을 굉장히 잘한 점 우리가 다 아니까 굳이 여기서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판 거예요. 그냥 팠어. 물론 판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 정말 잘했어요. 그냥 파는 거에 끝나지 말고 그걸 디자인을 했어야죠. 그 외국의 학자들이 와서 야 이게 디자인이 됐으면 더 대박인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런던에서 활동하다 보면 청계천에 대해서 묻는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가보고 싶다 또는 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구해달라. 그래서 이제 반대로 청계천에 왜 관심을 갖느냐라고 물어보면 외국의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성공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성공한 사례다라고 얘기하는 외국의 전문가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청계천을 만들면서 그 청계천 일대의 그 수표교를 포함해서 원래 있었던 역사적인 것들을 잘 보존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믿는 거죠. 그렇죠, 믿는 거죠. 왜냐면 그 기본이니까. 그리고 이 청계천이 인공으로 전기를 통해서 물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연 순환 방식에 의해서 이게 아주 친환경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거를 그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어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공으로 전기로 물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가든 파이브의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면 훌륭해요. 물론 좋은 점 많이 있어요. 외국의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다 갖춰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래서 그만큼 빨리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가든 파이브라는 걸 만들었는데 또 그것도 이제 그걸 2주를 했는데 그 사업이 또 네. 그렇게 썩 성공하지 못해요. 네. 네, 이거 말씀하시면 요쪽이 우리 세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네. 기존의 도심 네. 만들려고 지금 이제 또 우리 서울에서 이제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요 세운상가, 그러니까 그 정해천에 때 있었던 세운상가를 이제 다시 그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거는 복원은 아니고 재활용하는 세운상가 일대를 쇠퇴한 것을 어떻게 그 활성화할 것인가의 사업을 지금 이제 그 전개하고 있죠. 이제 이런 그 제가 저희 둘이서 이걸 전문적인 것들을 막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결국은 굉장히 우리 서울시의 도시 환경,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영향을 굉장히 지대하게 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우리와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어떤 모습을 갖추는가는 서울의 모습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에서 움직이는 우리 그 동선, 행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 또 막 이제 지금 한 달 두 달 사이에 막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단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논의되고 결정되고 이제 조만간 공사가 시작되는 이런 이제 그런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쪽이 그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이 이제 전 시장 오세훈 시장 시절에 계획되었던 세운상가고요. 이쪽은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 세운상가입니다. 저는 여기서 뭐 오른쪽 왼쪽 어디가 맞다 틀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그거는 아니고요.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은 너무나 잘못된 거고 왼쪽이 정말 인본 중심의 도시 계획이냐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넌센스예요. 저는 저쪽을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세운상가의 저 계획은 굉장히 잘못된 거냐? 중간에 공원 다 철거하고 공원을 주고 주변을 높이 지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논의와 이거는 재생을 해서 그대로 세운상가하고 저 청계상가를 살리면서 주변에 녹지를 만들면서 어떤 그 도심에 어떤 시간의 큐를 살린 그런 계획을 하겠다라는 거 굉장히 장점이 많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할 때는 너무나 단순하게 정보만 입수하고 흑백 논리로만 그냥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요, 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주변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인데 똑같은 재산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산 위에 왜 아파트가 저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산 중턱에 아파트가 높이 나오는 건 누구나 다 눈살이 찌푸러져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건축법상 못 짓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허가가 적절한 규모의 허가가 나오면 무조건 지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심의라는 걸 통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니까 야 그러면 너네는 그 땅에는 아파트 지어도 되고 여기 내 땅에 이쪽에는 우리 재건축에서 왜 아파트 못 짓는 거야? 우리가 평등하지가 않잖아.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눈살은 찌푸러지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러네. 저기서 한 30년 산 사람은 그 마을에 재건축하면서 그 아파트 하나 가지려고 그 재산 가지려고 그렇게 기다린 사람한테는 또 폭력이네 일종은. 이렇게 또 생각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 시간을 조금 빨리 갈까요? 네. 이게 이제 또 다른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큰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역은 원래 서울역 고가 차도는 이제 그 더 이상 구조적으로
사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완전 문을 닫았고 원래 철거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공원으로 고가 전체 위에를 공원으로 만드는 이제 계획이 이제 현 그 박원순 시장의 공약상으로 제시가 됐고 현재 이제 한참 추진 중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굉장히 큰 도시의 그 사회 기반 시설이었거든요. 이 사회 기반 시설이었던 것을 새로운 기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기능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게 단순하게 뭐 A였던 걸 B로 바꾸고 B를 C로 바꾸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몇 킬로에 해당하는 이것을 공원으로 바꾸는 일이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주변 사람들, 상인들, 그다음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곳을 일을 위해서 매일 다니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교통 흐름 너무나 많은 이해 관계자, 그다음에 이슈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논의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면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얕은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석유비치 퀴즈죠. 여기서 이제 석유비치, 마포 석유비치 퀴즈라고 혹시 아세요? 이게 이제 그 상암 저 옆에 저렇게 저 위에 저렇게 해서 발표가 되는데요. 상당히 프로세스가 괜찮았어요. 저거는 그 젊은 건축가가 소위 그 우리 김 박사님 항상 얘기해서 산업유산을 용도를 달리해서 디자인을 해서 굉장히 프로세스 좋았고 굉장히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그 우리 승여사 건축가 승여사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상당히 좀 행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건 충분히 높이 평가할 부분이고요. 단지 저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혹시 얘기 들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서울시에서 지금 자문을 하면서 가장 얘기하는 게 운영할 걸 먼저 결정하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 우리의 도시가 자꾸 건축의 향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걸 지금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막 고민하는 지금 스테이지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외국은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DDP 있잖아요. DDP에 간송미술관 들어갔잖아요. 대단한 기획입니다. 좋고요. 간송미술관에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DDP 원래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게 돼 있었어야 될 것 같은 상식이잖아요. 저기 중복 6개월 전에 결정이 났습니다. 간송미술관 들어오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아들한테 뭘 보내겠어요? 간송 들어오니까 설계 이렇게 뭐 이런 거 좀 바꿔주세요. 뭐 또 저 짓고 있는 삼성건설한테 뭐 바꿔라 뭐 이렇게 되면 그것도 돈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충분히 논의를 해서 누가 운영하고 누가 플레이를 하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 올 건가에 대한 논의가 이거는 앞으로 필요하다. 그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이거를 응원해줘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페이지를. 네.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 우리 지금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이제 행사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컨텐츠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면 제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부터 한 12년 전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전국에 제가 실제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조사를 했었냐면 전국의 아가씨 선발 대회와 박물관 이름하고 매칭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마늘 아가씨 선발 대회, 양파 아가씨 선발 대회, 고구마 아가씨 선발 대회, 감자 아가씨 선발 대회, 딸기 아가씨 선발 대회 다 있어요. 그리고 그에 매칭되는 박물관이 다 있어요. 딸기 박물관, 마늘 박물관, 양파 박물관, 감자 박물관, 고구마 박물관, 석탄 박물관 다 있어요. 그럼 내용 짐작하시겠죠? 딸기 박물관에 가면 딸기가 어떻게 생겼고 딸기를 어떻게 수확하고 고구마 박물관에 가면 고구마가 어떤 종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작년까지 제가 작년에도 이제 그 조사를 했었는데 2014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 1년에 50명 미만인 관광객이 이 50명 미만인 방문객이 들어오는 박물관이 500개가 넘는데요. 500개 이상이 1년에 50명 50명 이하로 방문객이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컨텐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박물관은 관리인 한 명이서 그냥 자기가 아침에 출근해서 문 열고 퇴근할 때 문 닫고 이렇게 해요. 혼자 표도 팔고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전국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종류의 과일과 야채와 모든 박물관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그리고 전국의 아가씨 선발대회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내용이 문제잖아요. 이 규모 엄청나게 크거든요. 서울 마포소교 비축기지.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지금 내용이 안에. 이게 규모만 다른 뿐이지.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사마을이잖아요. 얼마 전 우리 승루상 선생님이 지금 서울시 총괄 부시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건축을 맡으시면서 백사마을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저렇게 마을이 돼 있던 것을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는 없고 거의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을 해서 골목길 그대로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라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한편 이런 얘기들을 서울시에서 내놓을 수 있다는 자체도 엄청난 발전이 된 거고 좋은 얘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혈서를 쓰시면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네들이 이 마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애정이 있고 뭘 안다고 이걸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여기서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단히 고층 아파트 지어서 재산을 확보해서 이사를 나가실 분 나가시고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저는 이 백사마을이 잘 됐다 못 됐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상징적인 사진이에요. 결국은요 이 사업도 제대로 못 갈 겁니다. 이쪽의 민원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이 아파트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건설사가 자꾸 아파트 짓느냐고 욕하는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절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상태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더 열려진 마음으로 논의를 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식의 그 제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속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속 게임이라는 건 여러분 A와 B가 있고 이 중심이 맞아야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땅이 있으면 이걸 전부 다 싹 밀어버리고 재개발하죠.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줘버렸잖아요. 그냥 이게 완전히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보자는 것인데 이건 이제 뭐냐면 반대로 균형을 또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우리가 소통하면서 양쪽의 의견을 다 아우르는 형식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던 것을 균형을 잡겠다고 반대쪽에다 확 눌러가지고 반대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속 게임의 원칙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도시라는 것은 어떠한 일도 한쪽을 일방적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어느 한쪽이 어느 정도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는 타협을 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관도 그렇고 민도 그렇고 뭔가 일이 생기면 머리 띠돌르고 나가거나 아니면 뭐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소통이라고 하는 시속 게임에서 서로 간의 양쪽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국민의회니까 나중에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시간이 한 5분 정도? 네. 8분 남았으니까. 네. 네. 세빛둥둥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그 여기 서울 시내 인증샷 그 사진 잘 나오는 장소로 유명한데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단골 장소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둥둥 떠 있는 우리 이 섬 개념의 이건데 이것마저도 이제 뭐 천반양론이 있죠. 왜 뭐 보기 좋고 예쁘다 이쪽에 잠원지구 이쪽 반포에도 랜드마크다 왜 좋은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서울 관광을 알리는 동영상의 단골 손님이세요. 뭐 이렇게 헬리콥터에서 찍거나 이렇게 옆에 갈 때 이 컷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꼭 한강 공원편에 꼭 저런 거를 지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형태 직감적인 논의보다는 저게 뭐 화려해서 좋다 아니면 너무 덩어리가 커서 저건 필요 없다라는 논의보다는 어쩌면 저게 과연 필요한 물건인가를 먼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자리에 과연 저게 얼마나 필요한 물건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시면 답은 나올 거예요. 지금 활용도는
아주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적정 그 컨벤션의 사이즈를 못하기 때문에 뭐 대단히 어떤 뭔가의 어떤 그런 컨벤션도 못하고 그냥 레스토랑이 있고 뭐 그냥 극장 있는 정도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 항상 자주 다니는 이제 동네들이죠. 여기 경리단길입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은 여기는 우사단길. 예, 이태원에 요즘 이 계단의 저 장이 유명하죠. 우사단길.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또 하나 넘겨보죠. 예, 여기는 가로수길 아시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 또 뭐 홍대 주차장길. 지금 쭉쭉쭉쭉 그냥 요즘 이제 길 시리즈인데 요즘 뜨는 길들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서촌. 네, 이 근처죠. 요즘 그 다큐나 그 교양 프로그램 보면은 서촌 이대로 좋은가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로맨틱하고 좋아요. 그리고 실제 뭔가 창업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잘 만듭니다. 그죠? 잘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맨날 자주 가서 방문도 하고 이러는데요. 결국 요 분들 있죠. 요 분들 1년 있다 쫓겨나요. 권리금 때문에. 그리고 임대료가 한 3배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로수길처럼 대기업이 똥 하고 비싼 평당 한 1억 5천만 원, 2억 주고 사버립니다. 그리고 다르게 변모가 돼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론 이 골목이 개발이 되고 길이 개발이 돼서 그럼 건물주도 나의 재산인데 그러면 뭐 인기가 있으니까 임대료 더 받아야지. 그거 못 말려요. 방문하는 사람들은 아 옛날에 로맨틱했는데 이제 옛날에 가로수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그걸 어떻게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청동 길도 이제 옛날 길이 아니다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 뭐 차도 막히고 복잡하고 옛날이 훨씬 좋았는데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놔두다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하실 텐데 바로 이런 거를 지자체나 중앙정부나 관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퇴색되지 않게 그리고 과도한 개발이 되지 않게. 그런데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의 힘은 건물주와 임대자의 싸움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은 이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그 트루먼 브로리라고 하는 브릭레인 그 런던인데요. 이게 원래 버려졌던 양조장 건물입니다. 버려졌던 양조장 건물인데 여러분 좀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양조장 건물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그 예술가들 아틀리에 공방이에요, 공방. 이게 제가 이걸 보면 앞서 이제 여러 우리 사례와 여기를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뭐냐면 여기에 작은 이제 버려졌던 사람들 건물들에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작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에서 뭔가 만행위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방식대로 한다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걸 버티지 못하고 밀려나고 대기업이 들어와서 뭐 이걸 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결국은 초기에 원래 이 공간이 가지고 있던 분위기와 본질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안 됐단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걷고 즐기고 그 다음에 머물고 쉴 수 있고 이런 길들 많이 우리가 원하거든요. 근데 일정 기간 그렇게 돼요. 우리도 그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본주의 논리에서 어쩔 수 없다 다 깨진단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외국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능하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부가 그것이 지방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던 기존에 살고 있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 그다음에 세입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래 하고 있던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여기를 찾는 사람들도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의 분위기를 깨지 못하도록 감시해주고 이렇게 해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 그리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지키고자 만들고자 했던 길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이런 노력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게 안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좋은 길을 만들어 놓고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결국 그것이 몇몇 대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들의 좀 장난감처럼 되어버리는 아주 불행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시죠? 네, 뭐 말씀해 주시죠. 네.
요건 이제 그 보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요즘 한국에서 이제 보존, 복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좀 긴 얘기는 아니고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존하자, 아니면 없어졌던 것을 복원하자. 네네네. 복원하자. 지금 이제 사직단도 이제 복원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논의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거나 보존하자. 그럼 그 보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결정은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여러분들이 합의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복원을 하는 건 여러분 없어진 걸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없어졌어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 도시에서 없어졌어요. 이것을 다시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야만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돈이 뭐 몇십억 드는 게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이 드는 일인데 복원을 해서 결국 우리가 수명을 복원을 했는데 아시잖아요. 제대로 복원이 안 됐고 거의 뭐 범죄 수준의 복원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 또 이제 복원해야 되는 상황. 이것이 과연 우리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적당한 행위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과거와 똑같이는 복원이 아니라 복제다라고 이탈리아 전문가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원에 대한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톤헨지 얘기를 하겠지만 진정한 복원이 정말 갖다주는 가치보다 흔적만으로 그 역사를 알리는 경우가 훨씬 더 감동적일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복원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의 바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BATH 바스.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바스는 영국 발음인데요. 이 도시를 지금 보시면 유럽에서 보통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이미지 보시면 이게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목욕탕이에요.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목욕탕이 지금도 이게 보존이 돼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옆에 이제 실제 이제 이와 같은 비슷한 것도 몇 개 만들어서 실제 목욕탕 할 수 있어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것들, 그리고 일부 이제 이것도 무너진 것들을 복원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존하고 복원해야 비로소 우리 도시에서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은 복원 잘못하는 거 보면 그냥 모형 가서 보시는 거예요. 네, 옛날 걸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네. 스톤헨지. 네. 이게 스톤헨지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중에서도 가장 이제 위대한 인류의 자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뭐 과거에 어떤 것으로 쓰였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스톤헨지도 원래 모습은 이렇지 않았어요. 원래 모습이 이러지 않았죠. 이게 이제 완벽하게 원형 구조로 해가지고 돌이 위에 다 이렇게 쌓여져 있고 이게 훨씬 더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그러니까 스톤헨지를 이제 방문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영국에 가면 방문하는데 가서 보면 이게 그냥 몇 개 돌 무더기 몇 개 쌓아놨네. 왜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로 이렇게 그러니까 복원하지 않고 원래 남아있는 상태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과거에 어땠다라는 걸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걸 여러분 완벽한 모습으로 바꿔놓고 정말로 옛날에 기원전의 모습으로 바꿔놓는다고 해서 이 의미가 되살아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그 당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우리가 뭐 복원 얘기를 하면서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도시의 매력은 시간의 켜예요. 결국 그 시간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소중하게 다루고 시간을 가지고 잘 우리가 얘기를 해야만이 그 도시는 매력적인 겁니다. 결국 우리 서울이 아부다비나 두바이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싱가포르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나 샌즈베이 뭐 호텔 이렇게 해서 위에 수영장 뭐 하고 있다해서 열광하고 우리도 똑같이 만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서울이라는 고유한 시간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시민의 힘으로 잘
잘 소중하게 쌓아가는 자체가 좋은 거지, 숭례문처럼 다시 새로운, 그게 주상복합 쪽의 아파트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 복원을 안 했는데 그냥 똥 하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요코하마의 이제 보세 창고 자리인데요. 100년 정도 됐죠. 110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최고의 쇼핑몰입니다. 가보신 분 많이 알겠죠. 아카레가의 빨간 벽돌. 최고의 쇼핑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옛날 건물들 활용 사례들이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그 와핑 프로젝트라고 하는 런던에 버려졌던 수력 발전소를 레스토랑하고 그 다음에 전시공간으로 바꾼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버려져 있는 공간들 수력 발전소 내부를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레스토랑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소위 창의적인, 보다 창조적이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그 보존 혹은 이제 그 활용, 재활용 어떻게 쓸 것인가 뭐 이런 것이죠. 선유도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유도 공원 아시겠지만 건축 전문가들이 뽑은 가장 최고의 한국 건축물 중에 뽑힌 1등이에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대로 놔뒀는데 1등이에요. 우리는 막 지어야지 되는 직업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유도 공원은 정수장 자리를 최고의 건축가와 최고의 조경가가 만나서 아주 생태 있는 그대로 잘 활용했고 용도를 달리하면서 공원이라고 하는 생태 공원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넣고 정수장의 시간의 켜를 그대로 살려서 잘 만들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선유도 공원은 전시장이 좀 아쉬웠었어요. 그 실내가. 그게 조성현 선생님 의도가 아니셨대요. 근데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그 조성현 선생님이 다시 디자인하고 계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완성도가 점점 더해져 가겠죠. 좋은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셔야 될 그런 곳이죠. 네. 이것은 이제 카이샤 포럼이라고 하는 그 전시 공간이고요. 기존에 있는 요 발전소 건물인데 이것도 발전소 위에 이제 이렇게 지붕 위로 한 층을 더 이렇게 올려서, 그러니까 방식이라는 게 우리가 기존 건물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헐지 않고 다시 쓴다는 것이 고쳐서 그다음에 추가하고 경우에 따라 좀 빼내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우리 도시를 위해서 바람직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기 누더기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옛날 건물 그대로고 요만큼은 또 복원을 하는 거예요. 복원을 해서 붙인 거예요, 다시. 그래서 화력발전소금 뭐냐 그대로 하는데 또 여기를 또 그대로 놔두지 않고 여기를 그대로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1층 로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건축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역사라는 것이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계속 계승하고 새로운 해석을 하고 해야지 역사는 발전하는 거다.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딱 끊어서 해석을 해서 다시 재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자면요, 우리는 또 거꾸로 뭐 한옥마을이다. 한옥을 똑같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잘못된 거예요. 한옥마을이다. 무슨 뭐 어디 뭘 한다. 뭐 저걸 한다. 보존해야 된다. 이러면 너무 경직된 사고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꼭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조금 더 넘어서서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카이샤 포럼이 건축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로 얘기하니까 또 중요한 게 이 카이샤 포럼이 유럽에서 유명해진 이유는 이 안에서 디베이트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카이샤 포럼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들을 보면 소위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화, 예술적인 논쟁이 1년 360일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 카이샤 포럼의 그 스케줄을 보고 가서 지금 이제 그 정치 그 논의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내부 콘텐츠 이게 단순히 전시를 해서 뭐 굉장히 뭐 멋진 현대미술품을 갖다 놓고 이게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다양한 논의를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나우시마 뭐 안도다다오가 설계를 했다고 해서 나우시마인데 나우시마는 재련소 때문에 버려진 섬입니다. 완전히 공해로 가득 찬 섬을 출판 회사를 하고 있는 선친의 유언을 이어받은 소쿠다케 쇼이치로 회장이 이것을 안도다다오와 손을 잡고 미술관을 만들고
거기에 모네 작품을 넣고 제임스 토렐 작품을 넣고 했는데요. 여기를 많이 견학을 가세요, 실제. 그러면 안도다다오가 설계하고 그냥 모네 작품 넣으면은 성공하느냐? 우리나라도 사실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이거랑 비슷하게 여러 군데 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그 섬이 재생이 되고 한 나라에서 그게 되려면 그 나라의 국민성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고 그 성향도 얘기가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왜 성공했냐면 영어로 site specific,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야지만이 볼 수 있는 예술 작품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작가죠, 이원 선생님 미술관이 있거든요. 이원 선생님은 거기에 오랫동안 머무시면서 그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딴 손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놔두고 안도가 설계를 하고 해서 나오시마 섬이 된 거고요. 테지마는 저 테지마 뮤지엄이 지금 뭐 일본의 뭐 미술관 탑3 안에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보면은 그 물방울의 어떤 그런 아주 명사관인데요. 작가랑 잘 만들었는데 니시자와라고 사냐의 그 파트너 건축가죠. 그런데 저 미술관은 조금해요. 뭐 안에면 요거 한 3-4배 정도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요. 중년점은 인구가 50명이에요. 테지마가. 인구가 50명인데 저걸 보러 몇십만 명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걸 똑같이 그럼 저걸 한다고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그 자세한 얘기를 뭐 다음번 또 기약을 하는데 결국 컨텐츠, 결국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결국 컨텐츠에 대한 고민. 건축의 향연장이 결코 아닙니다. 우린 저걸 건축에 자꾸 향연장으로 해석하면 본질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아주 가벼운 사례인데 이게 뭐 일본의 주차장 부지에 포장마차들 쭉 모아놓고 사람들 오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꼭 근사한 예술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포장마차만 몇 개를 잘 모아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네, 이렇게 컨테이너로 모아놓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취리 웨스트를 우리 모두에서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게 컨테이너가 17개 모인 프라이탁 본사인데요. 여러분 프라이탁 명품 가방이라고 하는데 프라이탁의 본질이 방수천이잖아요. 이 짐 컨테이너에 비 맞지 말라고 덮는 방수천을 가지고 만든 가방 회사입니다. 스위스 회사고요. 그 프라이탁이 고민을 할 때 돈이 없겠어요? 그 명품 가방 회사인데 제대로 그냥 지으려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치에 컨테이너를 하필 17개를 만들어서 본사 전시장 및 오피스를 쓴다는 것은 뭔가요? 결국은요, 저게 지금 사실 취리 웨스트의 랜드마크잖아요. 저게 랜드마크가 된 이유는 프라이탁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컨테이너를 덮는 방수천인데 컨테이너를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저걸 보고 와서 우리는 다 컨테이너만 쌓아놓으면 랜드마크가 되는 걸로 절대 건축의 향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위스 취리 웨스트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최고의 도시인 재생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질의응답을 받겠지만은 결국 오늘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오늘 김 박사님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계속 여러분들의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된다. 시간의 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긴 시간을 좀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만 더 보태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결국 도시와 건축이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살고 또 싶어 하는지, 그다음 우리가 어떤 도시에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경험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현대미술관, 이와 같은 공간이 어떻게 더 잘 쓰이고 훌륭해질 수 있는지, 이런 우리 관심들이 모여야 좀 더 좋은 건축물과 좀 더 나은 도시가 만들어지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도 훨씬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네. 그럼 이상 우리 뭐 강연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있긴 하니까요. 질문 뭐 이렇게 있으시면은 질문 잠깐 받겠습니다. 이거 꼭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요,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는 옮겨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잠깐 주시겠어요?
네,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건 2017년까지 완공 목표로 광장을 옮기는 게 아니고 수정문으로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옮기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바뀐 건지 계획이 하루가 바뀌어가지고 두 가지 다 알아봐야 되겠죠. 일부 이 가운데 있던 걸 옮기면서 그러니까 확장은 정확히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차를 한쪽으로 그러니까 차량이 지금 양쪽으로 가잖아요. 네, 차량의 소통을 한쪽으로 돌리고 가운데 있던 것을 일부 옮기면서 그 면적으로 보면은 확장되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거의 비슷한 면적인데 가운데 있던 것을 옆으로 옮기는 것이 정확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차가 나뉘는 것을 한쪽으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이 그러니까 도시공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복원, 보존, 재생, 그리고 내부 콘텐츠를 할 것인지 이것들이 결국은 논의의 근본을 둬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강의에서 얘기한 것들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례들과 유럽의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유럽의 사례들이 그 결과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이 말은 결국 유럽에서는 그걸 준비하는 논의의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이 논의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서 무엇이 부족했기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시급히 배워야 될 것들, 필요한 거 이게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세대, 제 바로 윗세대,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썼던 그 표현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시작하면 또 잘해. 그렇죠. 우리가 또 하면 잘해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표현에 담긴 그 의미가 내재된 의미가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시작을 안 해도 하면 빠른 시간에 잘해. 그 결과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유럽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시작하면 너무 오래 걸려 이런 얘기를 하는 유럽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교해서 어느 하나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해왔어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걸 좀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지난 60년 동안에. 그래서 이게 아주 독특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했던 행위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런 논의를 하는 거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출발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략해서는 안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제가 왜 우리 부모님 세대를 일정 비난하면서 우리가 하면 빨리 한다라고 하는 언급을 했냐면 과정을 생략해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중동 뭐 건설, 부흥,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100년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100일 걸리는 걸 우리가 10일 안에 보통 해내잖아요. 그게 우리 중동에 건설한 건설회사들이 옛날에 성공한 이유였어요. 이 남들이 1년 걸리는 거 우리 한 달 안에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그죠? 그게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춰졌던 시기가 있는데 그 능력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터진 거잖아요. 지금 뭐 세월호 사고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도시와 건축은 우리가 생략을 했을 때 그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불이익이 우리 후손들의 후세에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걸 논의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도시와 건축에서 모든 이런 행위들에 있어서 반드시 과정에서 거쳐야 되는 것들을 거쳐야 되고 생략하면 안 된다는 시간 걸리고요. 네. 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 여자분이 먼저 손 드셨거든요. 네. 네, 바로 말씀하세요. 네, 저도 광화문 광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광화문 광장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가 나오면 주로 그 가운데 길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로 옮긴다, 확장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컨텍스트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제 주로 기사나 이런 논의나 보면 그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여기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차도에 끊겼기 때문에 뭐 이게 잘 연결이 안 되고 이런 말이 많은데 그러면 그 광화문이라는 지역에서 거기가 그 가운데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컨텍스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피스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생긴 문제점이나 아니면 앞으로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고려해야 될 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뭐 김 박사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시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솔루션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관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화두를. 광화문광장을 보는 시각에서 역사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당시 그 종로, 그 역사성을 살려서 그대로 역사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놔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일견 맞는 얘기신 것 같고, 또 한편 그건 광장이 아니라 한 공원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도심의 휴식처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를. 그러니까 쌩쌩 뭐 도로들이 있지만 거기를 자유롭게 지하로 와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그 아일랜드 같은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논점도 있고요. 거기를 완전히 덮어서 지하를 유리로 해가지고 밑을 아주 자유롭게 지하 광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또 논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 그 북한산 있고 저기 저 광화문 있고 하는 그 스트릿에 거대한 새로운 건조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디자인을 너무 잘해서. 거기 뭐 무슨 문맥이 어딨냐 이거지. 아예 거기 뭐 교보 있고 세종문화회관을 앞지르는 거대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점도 있어요. 자, 이렇듯이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얘기하는데도 한 4가지 관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까도 DDP도 마찬가지예요. DDP가 자아디드 안이 당선된 것이 문맥을 살린다는 그 분명히 문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픈했더니 우리 시민들은 정말 동대문의 역사성을 살려야 된다는 것을 애달프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쭉 9개 안을 놔두고 이 건축가는 이런 문맥을 살렸고 어떤 분들은 동대문 운동자 그대로 살린 분도 있어요. 이분은 이런 안이 있고 이런 안이 있고 이러는데 우리는 자아디드 이 안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장 좋다고 본다를 얘기했어야 된다고. 근데 결론만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리는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제 얘기는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광화문 광장 같은 걸 얘기하면서 굉장히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마치 파리와 같은 혹은 뉴욕과 같은 뭐 이런 걸 하나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야 된다 생각. 네,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게 왜 필요한가요? 우리 서울에? 그 본질적인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리에 가니까 뭐 이게 샹젤리제거리 엄청나게 야 우리도 광화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뉴욕에 가니까 뭐 공원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뭐 멋진 산책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도시들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몇백 년을 고민했고 몇백 년의 전통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21세기 우리가 사는 도시에 그와 같은 파리와 같은 뉴욕과 같은 모습이 왜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컴플렉스에 빠진 거예요. 이게 저는 없어도 된다고 보고요. 지금 상태로 우리가 잘 쓰는 방식을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더 앞서야 된다고 봐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광화문 광장을 자꾸 또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 나온 역사니까 이것도 이거를 굉장히 액티비티가 잘 일어나는 광장으로 적극적으로 쓰면은 아름다운 또 우리 서울의 스팟이 될 것 같아요. 쟤는 문제야 이러고 보면 계속 애정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얘기 듣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좀 전달. 두 분 다 손을 드셨는데 짧게 우리도 짧게 답하고 해서 두 분 다 질문.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손까지 들었는데.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게 친구 따라서 오게 됐어요. 그만큼 문외한이고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듣게 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프레임은 저희가 발현 SNS를 통해서 올린다라든가 이거는 되게 소비적인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추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 부분은 그 서울시 사이트 있잖아요. 지금 특히 현재 박 시장님은 소통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시민들에게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뭐 각종 방식을. 근데 그것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공식적이고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많이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가서 클릭해보고 들어가 보면 이 청취 사이트가 꽤 있어요. 뭐 공지도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유럽은 훨씬 더 적극적이시고. 네네, 그게 이제 지금보다 오히려 조금 더 발전하면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게 사실 많이 발전했어요.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와 건축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듣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 의외로 시민들이 없으세요. 잘 모르고 물론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시가. 그런데 시민들이 조금 더 그런 자리에 시민들이 많이 가주시면 공무원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 노력이 이제 다음 단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바로 뒷분 마이크 좀 주시세요. 네, 신명유보 진행중입니다. 근데 제 질문이 있는데 전통과 우리나라라는 정체성 이런 전통을 지키면서 재해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더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현대적인 건물 생겨나는 것도 과거의 모습이고 이렇게 생겨나는 서울의 모습도 과거에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미래에 가면은 지금은 없는 더 나은 기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적인 게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니까 뭐 지금 이렇게 현대적인 건물이 생겨나는 거를 그대로 놔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 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전통이라는 거를 잘 모르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때 향수 같은 것도 없을 거고 걔네가 생각하는 어린 시절에 우리 서울의 모습이라든가 향수 같은 거는 지금 이런 현대적인 모습일 텐데 그냥 현대적인 이거를 그대로 놔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질문하신 게 굉장히 오늘 어쩌면 이 강연에 우리가 가장 논의해야 될 주제를 정말 좋은 질문을 던져주시는데 저는 100%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가 미래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얘기가요 한옥을 지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 유럽 사례처럼 공장 그대로 지켜서 뭐 미술관 만들고 이러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조금 직전에 얘기했듯이 현재 광화문광장, 현재 서울시청 뭐 과장색도 약간 뭐 논란도 되고 아픔도 있고 하지만 사랑을 줘서 지금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예요. 단 앞으로 새 거 만들 때는 잘 논의해서 만들면 우리 후손이 있잖아. 200년 있다가 그 사람들이 아까 저기 가스 저장고처럼 야 우리 선조들이 200년 전에 이런 걸 생각했네 이런 거 정도 남겨두자는 얘기예요. 지금도 잘 짓자는 얘기고 현재 아픈 과거도 잘 보존하면서 잘 만들어보자 이런 저는 제 얘기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 자체의 가치가 있고요. 그죠? 우리의 흔적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것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 되기 때문에 과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과거는 과거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과거를 자꾸 현재에 끌어내려고만 하거든요. 아까 한옥 얘기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이게 한옥집인지 중국집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옥을 지금 지을 수 없어요. 그런 녹수도 없고 재료도 없고 공법도 이해 못하고 그죠? 그럼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한옥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과거에 이런 집에서 이런 공간에 살았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현재로 끌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가 또 중요한 이유는 그 현재를 발판으로 해서 미래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든 과거는 다 소중하다, 모든 현재는 다 소중하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죠.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주제로 잡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도시화 건축이라는 것이 거창한 논의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충실하면서 현재의 관점에서 우리가 관여하고 참여하고 소통하고 논의하고 그것에서 과거도 있을 수 있고 또 미래를 볼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오늘 뭐 질의응답 제가 최근에 강연에 뭐 김 박사님도 많이 다니고 저도 많이 다니지만 가장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쭉 강연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본원이 정말 유럽의 어떤 선진국형의 미술관의 액티비티 못지않은
이 컬처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임 더 많이 만드시길 기대하고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우리 얘기를 이것으로 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